검푸른 하늘이 찢어질 듯 굉음을 토해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번개를 내리꽂던 그 밤. 윤재민의 손은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오직 눈앞에 드러난 기이한 물체, 썩은 나무 뿌리 틈새에 박혀있던 그 검은 가죽 전대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거친 숨소리는 폭우 소리에 묻혀 스스로에게조차 들리지 않았으나 귓가에는 마치 악귀가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윙윙거렸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대의 끈을 움켜쥐었고 그 순간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전대 틈으로 새어나온 노란 금빛이 그의 동공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파멸을 예고하는 저주스러운 빛이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는 악마의 덫인가? 그는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생각도 못한 채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 불과 2시 전 재민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참판댁 대문 앞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며칠째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매는 노모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개에게나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소인이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약 1,000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빗줄기는 야속하게도 점점 굵어지는데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기척조차 없었다. 평소 재민의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핀잔을 주던 하인 놈들이 낄낄거리며 담장 너머로 구정물을 끼얹었을 때 재민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그 치욕을 삼켰다. 가난한 선비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참한 현실뿐이었고 그를 읽어 성현의 도를 깨우친들 당장 어미의 목숨을 구할 엽전 한 뼘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다. 결국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던 길, 갑작스런 폭우를 피하기 위해 찾아든 곳이 바로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허물어진 성황당이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흉흉한 소문 때문에 낮에도 마을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다. 지붕기와는 반쯤 날아가 비가 줄줄 했고 먼지 쌓인 신목에는 색바랜 오방색 천들이 귀신 머리카락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재민은 축축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집에 홀로 계실 어머니 걱정에 마른 세수를 반복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일이면 약방의원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을 지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의 탄식이 낡은 석가래를 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때였다. 우르릉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성황당 뒤편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오랜 장마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뒤쪽 언덕이 쓸려 내려온 것이다. 재민은 화들짝 놀라 몸을 피했는데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인 물체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돌덩이인 줄 알았으나 번개가 칠 때마다 번들거리는 가죽의 질감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털어내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누군가 급히 숨겨둔 듯 겹겹이 싸맨 전대였다. 매듭을 푸는 손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끈이 풀리고 내용물이 드러나는 순간 재민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엽전 꾸러미가 아니었다. 은덩이와 금붙이가 섞인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었다. 재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가 순식간에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덮였다. 이것이 웬 재물인가? 도적대가 숨겨놓은 작물인가? 아니면 누군가 난리를 피해 묻어둔 비상금인가? 선비로서의 양심은 즉시 관아에 신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물은 화를 부른다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귓가에 쟁쟁했다. 그러나 동시에 눈앞에 어머니의 파리한 얼굴이 겹쳐졌다. 이 돈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있어도 당장 어머니에게 뜨끈한 고깃국을 끓여드리고 명의를 불러 보일 수 있었다. 관아에 알리면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 돈을 회수해 갈 것이고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재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쥐어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욕망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폭우 속에 이곳을 지나는 이는 나뿐이다. 하늘이 내 효심을 가상히 여겨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이것만 있으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도덕군자로서의 자아와 생존을 갈구하는 가장으로서의 자아가 팽팽하게 맞서며 그의 영혼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포졸들의 형상처럼 보여 쏘스라치게 놀랐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도둑이야 도둑이야라고 우는 것처럼 들렸다. 죄책감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다시 절박함을 부추겼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전대를 다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도포자락 안쪽 깊숙이 가슴팍에 그 무거운 짐을 품었다. 묵직한 무게가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버거웠으나 그는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아니, 놓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어머니만 살리게 해다오. 그는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성황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평소라면 익숙하게 걸었을 산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진흙탕은 발목을 잡아채며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빗물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흙탕물에 뒹굴었다. 그때마다 품속에 전대가 튀어나올까봐 가슴을 움켜쥐고 엎드렸다. 흙투성이가 된 갓은 이미 벗겨져 어디론가 날아갔고 도포는 찢어져 거짓골이 되었지만 재민의 눈빛만은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꼿꼿한 선비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쫓기는 죄인의 발걸음, 혹은 보물을 지키려는 수전노의 필사적인 몸짓에 가까웠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이 번쩍이며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꼬리를 흔들던 이웃집 개가 오늘따라 사납게 지저대자 재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짐승놈도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을 아는가? 내 몸에서 나는 탐욕의 냄새를 맡은 것인가?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혹여라도 늦게 귀가하는 마을 사람과 마주칠까봐 두려워 큰 길을 피해 담장 밑 그늘진 곳으로만 골라 발을 옮겼다.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쿵쿵거렸고 젖은 옷자락이 몸을 휘감아 운신을 방해했다. 자신의 초가집 살인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재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그렇게 따스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울 수가 없었다. 방 안에서 쿨럭쿨럭하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재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삐그덕거리는 문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깜짝 놀라 멈칫했다.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그는 재빨리 마당으로 들어서서 방문 앞이 아닌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부엌 한 구석 돛감을 쌓아둔 곳 아래를 미친 듯이 파헤쳤다. 아궁이에 온기가 남아있는 그곳, 바닥을 드러내고 품 안에 있던 전대를 꺼냈다. 묵직한 전대를 어둠 속 구덩이에 내려놓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토악질을 하듯 헛구역질을 몇 번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덮고 감감을 다시 쌓아 올렸다. 손에 묻은 진흙을 씻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멍하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귓가에는 전대 속 금속들이 부딪히던 차가운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닷한 눈에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재미나 비가 이리도 쏟아지는데 어찌 이제야 오느냐. 옷은 다 젖고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냐. 어머니의 쉰 목소리에 재미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약도 쌀도 고기도 다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의아한 눈빛을 보였으나 기운이 없어 다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재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그는 방문 틈으로 부엌 쪽을 흘끔거리며 감시했다. 누군가 들이닥쳐 부엌 바닥을 파헤치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잠시 눈을 붙이면 시커먼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내 돈 내놓아라 라고 고함치는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천장의 석가래가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재판관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죄책감이라는 바늘은 이불을 뚫고 들어와 그의 온몸을 찔러댔다. 날이 밝아오자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아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재민은 몰랐다. 어젯밤 폭우 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의 뒤를 밟던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마을에서 가장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자 관아의 호장 조 씨의 수하인 개눈이었다는 것을. 재민이 전대를 숨기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침 밥상을 차려 어머니께 올린 재민은 품속에 숨겨둔 은덩이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의심을 사지 않고 약을 구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선비로서의 긍지는 이미 빗물에 쓸려 내려갔고 이제 남은 것은 범죄자가 되었다는 두려움과 생존을 위한 비릿한 본능뿐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낡은 갓을 눌러쓰고 방문을 나섰다. 그러나 살인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관아의 공금이 털렸다네. 사또께서 노발대발하셔서 온 마을을 이잡듯 뒤지라 명하셨다네. 이웃집 김서방의 다급한 외침이 재민의 고막을 때렸다. 재민의 다리가 허수아비처럼 휘청거렸다. 김서방의 입에서 튀어나온 관아 공금이라는 단어는 윤재민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예리한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살인문을 붙잡은 손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숨을 골랐다. 빗물에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흙내음이 역하게 느껴졌다. 공금이라니, 관아의 공금이라니. 재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만약 자신이 주운 그 전대가 진짜 관아의 재물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국고를 능멸한 대역죄에 해당할 터였다. 참수형 아니면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가 닥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김서방은 재민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다. 윤선비 어디 편찮은가 안색이 백지장일세. 하긴 자네도 그 깐깐한 호장나리가 마을을 뒤집어 놓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겠지. 김서방은 혀를 차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재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부엌 아궁이 및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전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집 전체를 태워버릴 것만 같은 환각에 시로잡혔다. 그러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이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냘픈 기침 소리는 재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일깨웠다. 죽더라도 어미는 살리고 죽자. 내가 도적 누명을 쓰더라도 어머니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약 한 첩은 넣어드리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재민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은덩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전대 속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골라낸 것이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은덩이는 매혹적이면서도 섬뜩했다. 그는 낡은 도포 자락을 여미고 각끈을 단단히 메었다. 마을 장터에 있는 약방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관아의 포졸들이 깔려있을 마을 중심부를 피해 험한 산길을 돌아 옆마을 장터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진흙탕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죄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옆마을 장터는 비가 그친 뒤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재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약재상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애를 썼다. 약재상 주인은 허름한 옷차림의 선비가 내민 은덩이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이거 꽤 순도가 높은 은이구만. 선비님 차림새를 보아하니 이런 귀한 물건이 나올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주인의 말에 재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여. 급전이 필요해 눈물을 머금고 내놓는 것이니 묻지 말고 값을 쳐주시오. 재민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내뱉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지만 주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었다. 주인은 은덩이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헐값이나 다름없는 돈을 불렀다. 평소라면 호통을 쳤을 재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돈을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먹일 녹용과 인삼, 그리고 쌀과 고기 한 근을 샀다.
돌아오는 길 품 안에 고기와 약재에서 나는 냄새가 왠지 모르게 죄악의 냄새처럼 느껴져 그는 몇 번이나 코를 킁킁거렸다. 집에 돌아온 재민은 곧바로 약탕기를 올리고 쌀을 씻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구수한 밥 냄새와 쌉싸름한 약 냄새는 실로 오랜만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는 불길 속에 일렁이는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죄인가 굶어 죽어가는 노모를 살리는 일이 어찌 죄란 말인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밥상이 차려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하얀 쌀밥을 본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민아, 이게 웬 진수성찬이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민은 울컥 목이 메었다. 친구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면서 책을 빌려갔다며 사례비를 넉넉히 주고 갔습니다. 걱정 말고 드십시오.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어머니가 국물을 떠넘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재민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날 오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살인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관아의 호장 조등만이었다. 뱀처럼 교활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그는 평소 꼬장꼬장한 선비 흉내를 내는 재민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다. 재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당으로 나갔다. 호장 뒤에는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이고, 윤선비 계셨구만. 헌데 이 냄새는 뭔가 며칠 굶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에 약 다리는 냄새라. 허허 팔자 좋구만. 호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시선은 재민의 불안한 눈빛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어머니 병환이 깊어 지인에게 빚을 내어 약을 좀 지었습니다. 헌데 관아의 분들이 어인일로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요. 재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소매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 호장은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았다. 어인일이냐니 온 고을에 방이 붙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싶은 게요. 관아 공금이 털렸네. 그것도 아주 감쪽같이 말이야. 범인은 이 근방지리를 잘 아는 놈일 테지. 그래서 사또명으로 집집마다 수색 중이네. 호장은 말끝을 흐리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민의 심장이 묻힐 것만 같았다. 전대가 묻혀있는 그 아궁이 앞이었다. 호장은 부엌 입구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발로 툭툭 찼다. 흐음때감도 넉넉하시고 빚을 내었다. 윤선비에게 돈을 빌려줄 얼빠진 위인이 이 고을에 누가 있단 말인가. 호장의 눈이 번뜩이며 재민을 쏘아보았다. 그는 재민의 남루한 행색과 대비되는 윤기 흐르는 얼굴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훑었다. 혹시 밤사이에 횡재라도 하신 게 아닌가.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졌다거나. 호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민의 폐부를 찔렀다. 재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맞받아쳤다. 선비더러 도적질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재민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호장은 킬킬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아이고 무서워라. 누가 뭐라 했나. 그저 냄새가 수상하다는 거지. 냄새가. 아주 구린 돈 냄새가 난단 말일세. 호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다. 일단 가자. 다른 집들도 뒤져야 하니. 하지만 윤선비 내 눈은 못 속이네. 조심하게. 호장 일행이 사라진 뒤에도 재민은 한동안 부엌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혹시나 호장이 다시 돌아와 볼까봐 움직일 수 없었다. 호장의 그 마지막 눈빛 확신에 찬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냄새를 맡은 것이다. 재민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다. 이제 감시의 눈길은 밤낮으로 재민을 조여올 터였다. 재민은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아궁이 밑 흙바닥을 확인했다. 다행히 흙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속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전대가 있는 자리가 마치 썩어 들어가는 상처처럼 느껴졌다. 옮겨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관아에 가져다 바칠까? 하지만 이미 일부를 써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자백한다면 공금 횡령범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밤이 깊어오자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나타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도둑놈 도둑놈 하는 소리로 들려와 귀를 틀어막았다.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천장에서는 금화들이 쏟아져 내리는 환영이 보였다. 금화들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독사로 변해 재민의 목을 감고 조여왔다. 으아악. 재민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놀라 깨어났다. 재민아, 가위라도 눌린 게냐? 왜 그리 식은땀을 흘리느냐? 어머니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려 했지만 재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자신의 더러운 죄가 어머니에게 옮겨갈까 두려웠던 탓이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들어와 있음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느낀 것일까? 다시 잠들 수 없었던 재민은 문을 열고 햇마루에 앉았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의 화기는 식지 않았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인위적인 소리였다. 누군가 담장 밖에서 집안을 염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재민은 숨을 죽이고 어둠을 노려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얼핏 보였다. 사라졌다. 호장의 수하인 개눈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도적대일까? 전대를 노리는 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재민은 부직갱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이제 선비의 맑은 눈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살기 어린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는 것이냐? 재민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아니, 부엌 아궁이 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을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 돈이야. 아니, 어머니 약값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 아무도. 그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탐욕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독배를 마신 대가는 가혹했다. 날이 밝으면 호장이 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거짓 증인을 대동하든 집수색 영장을 가져오든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낼 것이다. 재민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지어서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동이 터올 무렵 재민은 충혈된 눈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그리고 밤새 고민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전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집안은 이미 위험했다. 그렇다고 산속에 다시 묵기에는 누군가 보고 있을까 두려웠다. 그때 묘안이 떠올랐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살인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윤재민 관아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오라를 받아라. 호장의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재민은 들고 있던 전대를 황급히 쌀독 속에 처박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이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방문 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겁에 질린 얼굴에 머물렀다. 어머니. 재민의 절규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디찬 옥바닥과 가혹한 신문뿐이었다. 관아로 압송되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행렬과도 같았다. 포승줄에 묶인 윤재민의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푸르게 죽어 있었고 거친 삼배줄이 파고든 손목에서는 진물이 배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 호송수레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나와 삿대질을 해댔다. 저 새님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도둑놈이었구먼. 어쩐지 며칠 새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 나랏돈을 훔쳐 제 배를 불렸어. 흙탕물과 돌멩이가 날아와 재민의 이마를 찢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심이었다. 평생을 글 읽는 선비로 청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라. 배웠건만 지금 자신의 꼴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도둑질한 개와 다를 바 없었다. 끌려가는 내내 재민의 눈앞에는 홀로 남겨진 병든 노모의 절망적인 표정이 아른거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가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진 곳은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축축한 옥사였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핏비린내,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들어가라.
내 놈의 죄는 사또께서 친히 국문하실 테니 그때까지 목이나 씻고 기다려라. 옥졸이 거칠게 밀어넣은 감옥 바닥은 차갑고 눅눅했다. 짐락이 몇 줌이 깔려있을 뿐인 그곳에 쓰러진 재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돌로 쌓은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어 몸을 떨게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이제 곧 형틀에 묶여 주리를 틀릴 것이고 거짓 자백이라도 하지 않으면 매맞아 죽을 것이 뻔했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살아남아 손가락질 받으며 사느니 깨끗하게 죽어 이 치욕을 씻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어둠 속 구석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크크크,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썩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재미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다. 옥사 안에는 그 혼자가 아니었다. 구석진 곳. 썩은 지푸라기 더미 위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행색은 그야말로 기가 찼다. 산발한 머리는 떡이 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옷은 누더기라기보다는 걸레 조각을 기워 입은 듯했다. 그러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했다. 재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오? 재민의 떨리는 물음에 노인은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누구긴. 너처럼 재물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한 늙은이지. 헌데 젊은 선비 양반 자네 몸에 붙은 그 돈 냄새 예사롭지가 않아. 그건 산 사람의 돈이 아니야. 원귀가 붙은 돈이지. 노인의 말에 재민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원귀라뇨. 그게 무슨 해괴한. 재민이 말을 더듬자 노인은 낄낄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악취가 훅 끼쳐왔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자네가 주운 그 돈, 관아의 공금이라고 했나? 멍청한 놈. 그건 공금이 아니라 미끼야 미끼 쥐새끼를 잡으려고 놓아둔 독 묻은 고기란 말이다. 노인의 말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묘하게 재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미끼라니.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돈을 두었단 말인가? 재민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 무렵 옥사 밖에서 다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호장 조등만이었다. 그는 옥조를 물리고 옥사 창살 앞으로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재민이 쌀독에 숨기려다 뺏긴 그 전대가 들려 있었다. 어이, 윤선비. 감옥 밥맛은 어떤가? 자네 집 쌀밥보다는 못하겠지. 호장은 전대를 흔들어 보이며 조롱했다. 짤랑거리는 금속 소리가 재민의 심장을 긁어댔다. 호장어른 맹세코. 저는 관아의 공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재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살을 붙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호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주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나. 산신령이 주셨다고 하게. 이보게. 윤선비 세상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증거지. 그리고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호장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쭈뼛거리며 나타난 사내 하나가 있었다. 바로 재민의 이웃집에 사는 김서방이었다. 재민은 눈을 의심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김서방이 왜 저기에 서 있는 것일까? 김서방 자네가 본대로 말해보게. 호장의 위압적인 명령에 김서방은 재민의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윤선비가 관아 담장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무언가를 안고 허겁지겁 집으로 도망치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김서방의 거짓 증언에 재민은 숨이 턱 막혔다. 김서방 자네가 어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나눈 정이 얼마인데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재민이 절규했지만 김서방은 호장이 던져준 엽전 몇 줄을 움켜쥐고 황급히 사라졌다. 호장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보았나?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어. 이제 자네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일세. 순순히 자백하게. 가난에 눈이 멀어 잠시 딴 마음을 품고 국고에 손을 댔노라고. 그러면 내가 사또께 잘 말씀드려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지. 곤장 몇 대 맞고 귀양 가는 선에서 끝내주겠네. 호장의 제안은 달콤한 독배였다. 거짓 자백을 하면 목숨은 건지겠지만 평생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야 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가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죽음뿐이었다. 재민이 고뇌에 빠져 침묵하자 호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내일 아침까지 답을 정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 노모까지 공범으로 엮어 옥에 가둘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호장은 전대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다시 정막이 감도는 옥사한 재미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효를 다하려 했을 뿐인데 결과가 패가망신이라니. 그의 울음소리가 옥사의 벽을 타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구석에 있던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롱 섞인 말투가 아니었다. 적심이라 자네는 그것을 효심이라 부르나 내가 보기엔 탐욕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재미는 울다 말고 노인을 쏘아보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시오. 당장 어미가 죽어가는데 눈앞에 돈이 있다면 성인 군자라도 흔들리지 않겠소. 재민이 대들자 노인은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미를 살렸나? 아니면 도둑의 어미로 만들어 욕보였나? 노인의 뼈 있는 한마디에 재민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렇다. 자신의 선택은 어머니를 살리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훔친 돈으로 지은 약과 밥이 어머니의 피와 살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아들의 죄업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꼴이 되었다. 돈은 그저 쇠붙이일 뿐이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똥물보다 더러운 것이지. 자네는 하늘이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늘은 자네에게 묻고 있었던 게야. 내 놈의 양심이 금덩이 몇 개와 바꿀 만큼 가벼우냐라고 말일세. 노인은 혀를 차며 돌아누웠다. 살고 싶으면 껍데기를 벗어 거짓으로 몸을 감싸려 하지 말고 알몸으로 부딪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새 살이 돋지 않는 법이야. 노인의 말은 재민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새 재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호장의 협박과 노인의 충고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저울질했다. 호장의 말대로 거짓 자백을 하면 당장은 살 수 있다. 하지만 평생 호장의 개가 되어 그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끌려다녀야 할 것이다. 반면 진실을 말한다면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중죄였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관아에 침입해 국고를 털었다는 누명과는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 전대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탐욕과 비겁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이 선비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재민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유약한 눈빛이 사라지고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미치광이인 줄 알았던 저 노인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만난 유일한 스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도포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하게 가다듬었다. 이보시오. 옥졸 양반 재민이 힘차게 소리쳤다. 졸고 있던 옥졸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침부터 왜 고래고래 소리질이야. 옥졸이 투덜거리며 다가오자 재민은 당당하게 말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내 할 말이 있소. 호장 따위가 아니라 고을원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심판을 받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옥졸은 재민의 기세에 눌려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제발로 죽으러 가겠다는 거냐. 좋다.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그 시각 동원 마당에는 재민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호장은 사또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재민이 밤새 공포에 질려 자신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전대에 든 금덩이 중 절반은 이미 호장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공금 횡령의 죄를 덮고 포상금까지 챙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옥사 안의 초라한 선비가 밤새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옥사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인이 사실은 누구인지. 이제 곧 열릴 재판은 호장이 짠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동헌마당을 감싸고 돌았다. 재민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야말로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싸움, 그 서막이 올랐다. 동헌 앞마당에는 살기를 띤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하늘 높이 솟은 태양은 마치 죄인의 심장을 태워버릴 듯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마당을 에워싼 오색 깃발들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탓에 축 늘어져 마치 패배한 장수의 어깨처럼 처량해 보였다. 형틀이 놓인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관복을 입은 사또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좌정해 있었고 그 옆에는 호장 조등만이 비열한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세기의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으나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포졸들의 창끝이 번뜩이는 가운데 윤재민은 죄인용 수레에서 끌려 내려와 거친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곧게 허리를 세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밤 옥사에서 겪은 내면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깊고 푸른 고요만이 남아있었다. 죄인 윤재민은 듣거라 사또의 호령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놈은 선비의 탈을 쓰고 관아의 국고를 털어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훔친 죄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임금님의 은덕을 배신한 대역죄와 다름없다. 네, 죄를 순순히 인정하느냐? 사또의 목소리에는 엄중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호장이 미리 심어놓은 선입견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재민이 입을 때려 하자 호장이 날쌘 쥐처럼 끼어들었다. 사또나리 이놈은 아주 간악한 자입니다. 이미 증인과 물증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문초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주리를 틀어 숨겨둔 나머지 돈의 행방을 불게 해야 합니다. 호장은 재민이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발악했다. 그는 재민의 입에서 전대를 주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신의 공금 횡령 조작극에 균열이 생길까 두려웠던 것이다. 재민은 호장을 한번 쏘아보고는 사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조아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또 나리소이는 죄인입니다. 허나 관아의 담을 넘어 국고를 털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호장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 고함을 질렀다. 저놈이 끝까지 거짓부렁을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가만히 있거라. 사또가 호장의 말을 끊었다. 사또는 재민의 눈빛에서 묘한 진정성을 느꼈는지 호장을 제지하고 재민에게 눈짓을 했다. 국고를 털지 않았다면 내 품에서 나온 그 엄청난 재물은 어디서 난 것이냐?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재민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다. 지난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병드신 노모의 약값을 구하려다 실패하고 돌아오던 길 무너진 성황당 흙더미 속에서 주인 모를 전대를 발견했습니다. 재민은 그날 밤의 상황을 한 편의 그림을 그리듯 상세하게 묘사했다. 번개가 치던 순간의 공포, 금빛을 보았을 때의 현기증,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절박함과 양심 사이에서의 처절했던 갈등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변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인은 그 돈이 누군가의 피땀 어린 재물임을 알면서도 눈이 멀어 취했습니다. 관아에 신고해야 마땅했으나 잠시나마 내 것이라 착각하고 훔쳤습니다. 하여 저는 탐욕의 죄인이 맞습니다. 허나 맹세코 관아의 창고에는 발을 들인 적도 없습니다. 재민의 절절한 고백이 끝나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동정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저런 사정이 있었구먼. 효자가 불쌍하게 되었네. 여론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호장은 당황하여 펄쩍 뛰었다. 사또, 저놈의 혓바닥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것은 형량을 줄여보려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성황당에서 주었다니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누가 믿습니까? 김서방, 이리 나와서 다시 증언하게. 호장은 군중 속에 숨어 있던 김서방을 억지로 끌어냈다.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재민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땅바닥만 응시했다. 자, 말해봐라. 그날 밤 네가 본 것을 호장의 다그침에 김서방은 입을 달싹거렸다. 그러나 재민이 그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장 어른이 쌀 한 가마니를 준다기에 시키는 대로. 으흐흑. 김서방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호장을 향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증인을 매수해 위증을 시켰단 말이냐. 호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굴렸다. 아닙니다. 저놈이 미친 겁니다. 윤재민과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때였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동헌 입구 쪽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옥사에서 보았던 그 미치광이 노인이 서 있었다.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위험 있는 눈빛은 더 이상 거렁뱅이의 것이 아니었다. 포졸들이 그를 막으려 창을 겨눴지만 노인은 부채 하나를 들어 그들의 창을 가볍게 쳐내며 마당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여봐라, 저 미친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라. 호장이 악을 썼다. 그러나 노인은 호장을 비웃듯 바라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과 함께 담장 밖과 관아 곳곳에서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도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고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호장 조등만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재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옥사에서 자신의 밥을 뺏어먹고 핀잔을 주던 그 노인이 바로 임금님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였다니. 어사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호장 앞으로 다가갔다. 조등만 듣거라. 너는 고을의 호장으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관아의 공금을 빼돌려 착복하고 그 죄를 힘없는 선비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내 놈의 창고에는 백성들의 피를 빤 고열이 가득하고 내 놈의 장부에는 거짓이 넘쳐난다. 내 이미 내 놈의 비리 장부를 모두 확보하였느니라. 어사의 호통에 호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땅에 대섰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옥졸들에게 명했다. 저 탐관오리를 당장 묶어라. 그리고 창고를 열어 횡령한 재물을 모두 회수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호장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어사는 윤재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재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사는 천천히 재민에게 다가가 직접 그의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거친 밧줄이 풀리자 재민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윤재민 고개를 들라 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재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옥사에서 보여주었던 그 짙되는 미소 대신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전대는 내가 일부러 성황당에 놓아둔 것이다. 어사의 충격적인 고백에 재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이 고을에 탐관오리가 판친다는 상소를 듣고 내려왔으나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백성들의 민심과 도덕심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지. 그래서 관아 공금과 똑같은 표식을 한 전대를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두었다. 그것을 주운 자가 관아에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사리사욕을 채우는지 지켜보려 했던 게야. 어사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헌데 네가 그것을 가져가더구나. 처음에는 실망했다. 너 또한 재물에 눈먼 범인 반련이라 생각했지. 허나 옥사에서 너를 지켜보며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어사는 재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는 비록 순간의 유혹에 흔들렸으나 끝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호장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거짓으로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고백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허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하는 자는 드물다. 네가 흘린 그 눈물과 참회의 목소리가 썩어 빠진 이 고을 관아를 정화하는 첫 빗물과 같았다. 사또 역시 옆에서 식은땀을 닦으며 거들었다. 어사또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소관 역시 호장의 농간에 놀아나 무고한 선비를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어사는 사또를 매섭게 흘겨보았다. 사또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요. 허나 그 처분은 추후에 논하도록 하겠다. 다시 재민을 향한 어사의 표정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윤재민, 너는 횡령죄는 면했으나 유실물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죄는 남아있다. 허나 내 효심이 지극하고 스스로 죄를 뉘우쳤으며 결과적으로 거악을 척결하는 데 일조하였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방면한다. 또한 네가 사용한 약값과 쌀값은 내 사비로 충당할 터이니 걱정 말거라. 어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어사 또 만세 윤선비, 만세 재민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사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셨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에게 세상은 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햇살은 더 이상 뜨겁지 않고 따사로웠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무엇보다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자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재판이 끝나고 관할을 나서는 재민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문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다. 개중에는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모두가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러나 재민의 눈은 오직 한 곳, 저 멀리 언덕 위 자신의 집을 향해 있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제 떳떳한 아들의 모습으로 비록 빈손이지만 가득 찬 마음으로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가 걸음을 재촉하려는 찰나 어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이복의 윤선비. 재민이 뒤를 돌아보자 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꾸러미 하나를 던져주었다. 이건 뇌물이 아닐세. 자네 노모의 병환을 고칠 진짜 명약과 자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붓과 종이 값일세. 부디 훗날 나처럼 늙고 지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주게.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그 무게는 지난밤 훔쳤던 전대의 무게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근 만근보다 무거웠다. 그는 어사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멀어지는 어사의 뒷모습을 보며 윤재민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 새로운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노라고. 하늘이 내린 진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덩이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단련된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다. 관아의 문을 나서는 윤재민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한편으로는 천근만근의 깨달음이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고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폭우 속에서 보았던 전대 속의 번들거리는 금빛과는 차원이 다른 따스하고 평온한 빛이었다. 며칠간의 옥살이로 인해 몰골은 초췌하고 옷은 악취가 났지만 그의 눈빛만은 갓 세수한 아이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이 마치 잘 다녀왔느냐, 큰 공부를 하고 왔구나 하며 그를 반기는 듯했다. 재민은 암행어사가 쥐어준 약재 꾸러미와 지필묵을 소중히 품에 안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올랐다. 진흙탕이었던 길은 어느새 말라 있었고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살인문 앞에 다다르자 재민은 잠시 멈춰서서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법 없이도 살착한 아이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발 그 아이만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재민의 가슴을 또다시 울렸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소자 재민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기도 소리가 뚝 끊기고 방문이 벌컥 열렸다. 마탄 눈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다시피 마당으로 내려섰다. 재민아,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관아에 끌려갔다 하여 내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재민은 그런 어머니를 와라 껴안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소자가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하여 어머니께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허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어사가 준 귀한 약재로 정성껏 탕약을 다렸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향기는 지난번 훔친 돈으로 샀던 고기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향기였다. 그것은 정직의 향기였고 재생의 향기였다. 어머니께 약사발을 올리며 재민은 다짐했다. 다시는 비겁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겠노라고. 비록 거친 밥에 나물 반찬일지라도 떳떳하게 번 돈으로 차린 밥상만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명약임을 깨달은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려온 약을 마시고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재민은 그 곁에서 밤새 책을 읽었다. 촛불 아래 흔들리는 글자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왔다. 공자의 말씀이, 맹자의 가르침이 더 이상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혜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어사가 선물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힘주었었다. 견리사의 민리스이,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다가 다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이 왔다. 고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탐욕스러운 호장이 사라지고 새로 부임한 사또가 어사의 뜻을 받들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재민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고 틈틈이 아이들을 가르쳐 쌀을 얻었으며 밤에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학문에 매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재민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윤선비가 옥살이를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눈빛에 기가 서려 있고 언행에 무게가 실렸네 그려. 예전의 손가락질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3년 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인 식년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민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보찜을 맸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제가 닦은 실력 그대로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장원급제 따위는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무사히. 그리고 떳떳하게만 다녀오너라. 재민은 한양으로 가는 천리길을 걸으며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전대 사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과거장 안시제, 시달가 걸렸다. 국가의 재물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하늘이 재민을 위해 준비한 듯한 주제였다. 재민은 망설임 없이 붓을 놀렸다.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자신이 겪었던 빗속의 고뇌와 옥사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목민관이 가져야 할 청렴의 자세를 피를 토하듯 써내려갔다. 그의 답안지에는 글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새겨져 있었다. 발표날 광화문 앞에 거대한 방이 붙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이름을 찾느라 아우성쳤다. 재민은 담담한 마음으로 방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맨 꼭대기, 가장 큰 글씨로 적힌 이름을 발견했다. 장원 윤재민, 인자이민. 그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는 듯했다. 기쁨의 함성보다 먼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입신양명의 기쁨이 아니었다. 지난날의 과오를 씻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었음을 세상에 증명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임금님 앞에서 치러진 전시댄스에서 재민은 떨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임금은 그의 글과 인품에 감탄하여 그에게 홍패와 어사화를 하사했다. 금에 환향하는 재민을 맞이한 것은 고을 입구부터 늘어선 풍물패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 맨 앞에는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면서 계셨다. 재민은 말에서 내려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어머니 소자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앙상한 팔로 안아주었다. 장하다, 내 아들. 암행어사 나리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았구나. 그제야 재민은 군중 속에 섞여 흐뭇하게 웃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낡은 갓에 허름한 도포를 입은 영락 없는 3년 전 그 어사의 모습이었다. 재민이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노인은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하는 시범을 하더니 바람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재민은 그가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스승이었으리라. 세월이 흘러 윤재민은 조정의 높은 관직을 거쳐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판서 판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대쪽 판서 청백리 윤대감으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 아무리 큰 뇌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서리빨 같은 기세로 탐관 오리들을 벌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와 같았다. 어느 날 그의 집무실에 한 젊은 관리가 찾아와 물었다. 대감 어찌하여 그리도 재물에 초연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부귀영화를 쫓는데 대감께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재민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랍 속에서 낡고 빛바랜 붓 한 자루를 꺼내 보였다. 3년 전 어사가 주었던 그 붓이었다. 이복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을 들어본 적이 있네. 젊은 관리가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무거운 돈이라니요. 재민은 회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비오는 밤, 내 양심과 맞바꾸려 했던 그 돈은
천하의 어떤 바위보다 무거워 내 영혼을 짓눌렀지. 허나 욕심을 버리고 정직을 택했을 때 나는 비로소 깃털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었네. 재물은 잠시 머물다가는 뜬구름 같으나 깨끗한 마음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성벽과도 같은 법일세. 이야기를 마친 재민은 퇴청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신 그는 여전히 검소한 선비의 풍모를 지닌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재민은 어머니의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 옛날 폭우 속에 묻혀있던 전대의 금빛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 안에 세상 모든 행복이 들어있었다.